네, 계속해서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김필상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신장식 변호사님 요즘 아주 뭐 날개를 달았습니까? 오늘 옷도 아주 산뜻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세일하길래 샀습니다. 세일? 세일하는 옷같이 안 보이는데요. 뭐 좀 느끼는 거 없어요, 김필상 변호사님? 항상 뭐 저희 옷이 똑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 요즘에 이 진보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조회수가 안습입니다. 정말 정말 안 좋은데 우리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자, K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민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변호사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한덕수 총리 후보자, 18억 고액 연봉? 하여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이분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받은 8개월 동안 받은 게 1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20년 전에 1억 5천이 여러분, 지금의 1억 5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니까 마치 엄청나게 그냥 적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1억 5천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까지 이분이 또 김현장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사실 하시면서 4년 동안 5억 3년, 3억 뭐 1년 뭐 이렇게 좀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신장식 변호사님? 설마. 설마요? 네, 못 받아봤어요? 이렇게 서면을 열심히 쓰는 변호사로서 왜 서면을 쓰고 앉아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생계형 변호사여가지고 너무 열심히 재판을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저 내일 재판 2개나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누구는 18억 연봉 받고 변호사도 아니신 분인데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그냥 무능력하구나 이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뭐 이러려고 변호사 됐나? 그러니까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로 갔어야 되는데. 행정부로? 행정부 간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은 이렇게 안 되죠. 이 특별한 누구만 이러겠죠. 섬소녀님, 이야, 이분은 정말 예쁜 말만 골라서 하십니다. 신장식 그러니까 이제 김필상 변호사님 말하겠죠? 신장식 형님, 뭐 필상 형님, 행님 그러시는데 따랑해요. 사랑한다고 얘기 나오시는데요. 박봉란님, 검사는 못 믿고요. 이제는 변호사님들 좀 움직여주세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박아롱님, 아파트 한 채 값이네요. 이런 얘기 하셨고. 그러겠네요, 진짜로. 20년 전에 1억 5천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이네요. 이야. 그렇네. 게다가 제가 어제 깜짝 놀란 뉴스를 봤잖아요. 사실 저희 시댁이 옛날에 신문로에 집이 있다가 그 집을 이제 팔고서 거의 망하는 수순으로 쭉 내려갔었는데 한덕수 총리네 집이 신문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백 제곱미터짜리 하여튼 되게 넓은 집인데 그 집에 총리만 3분이 나왔대요. 근데 그 집을 84년도인가에 3억 4천인가를 주고 장인한테 구입했대요. 이번에 그 집을 얼마에 내놓은지 아십니까? 평당 5천만 원을 해가지고 100억 가까운 돈으로 집을 내놨다가 안 팔려서 그냥 냅뒀다고 좀 그러는데 3억 4천 주고 산 집을 100억에 이제 팔려고 내놨다? 장인한테 이거를 왜 샀을까? 가만히 두면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상속은 또 좀 세도 좀 쌌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훨씬 싸니까 그랬겠죠. 근데 야, 이분은 정말 돈 버는 데는 재주가 탁월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집을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면 당시 그 AT&T라고 미국 그 통신회사, 그다음에 엑슨모빌이라고 그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 여기에 빌려줍니다. 그래요? 예?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빌려주고 임대료로 6억을 받아요. 그 당시에? 예, 임대료로 6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덕수 지금 지명자가 뭘 했냐면 통상교섭본부장, 뭐 통산산업비서관 등등 해서 통상 관련된 업무를 10년 동안 하는데 그 동안에 통상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외국계 회사들, 그 통신회사와 정유회사로부터 그 집을 빌려줘, 그 정유회사한테 빌려주고 임대료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죠. 와. 재주가 출중하신 분이세요. 야, 여러분 공부하세요. 행시 지금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주변에 행시 붙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 보러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김필수 변호사님 공부 그렇게 잘해놓고 뭐합니까 지금? 아니 뭐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 이제. 예,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정말 야 한총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본인은 돈을 많이 받으시면서 예? 왜 최저임금 10,000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세상에 그러시는지 참 눈높이가 서로 다르네요 우리랑 그렇죠? 게다가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고액연봉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디 가서 물어봐요? 좀 화내셨다고 얘기 예. 들었어요. 본인 연봉을 어디다가 물어볼까요? 김현장에 물어보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김현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렇지, 얘기인가? 그렇지. 게다가 이분은 연금도 받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죠. 이야, 진짜. 전생의 나라를 여러 번 구하셨나 봐요.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벌이가 안 들어가가지고. 자,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고액 연봉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우리 뭐 김용남 전 의원은 저랑 방송하시면서 아니 능력이 있어서 능력대로 받는다는데 그거 가지고 왜 11억 원이나 저한테 화를 내시던데 사실 뭐 연봉 많이 받으면 그 사람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뭐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뭐 받을 만한 일을 해줬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게 중요한 받을 거예요. 만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 이제- 돈을 왜 주겠냐? 근데 이게 이 연봉이 아마 김현장 변호사들도 이 정도 못 받는 변호사들 많을 텐데. 그럼요. 내가 알아요. 나 김현재 변호사들끼리 연봉 남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공개는 안 하는데 내가 아는 것만 예.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근데 이분이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고문입니다. 고문인데 김현장이 이 정도 액수를 줬으면 이거보다 몇 몇십 배 배. 되는 몇십 배, 10배? 뭐 보통 뭐 10배까지도 그럼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도에 되는 이익을 얻었을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김현장이 돈 함부로 잘 안 예, 내죠. 뭐 법무법인에 고문이 있는 경우는 뭐 크나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느 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은퇴하셨는데 그쪽 업계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뭐 조언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액수 그렇게 많이 안 드리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수익이 직접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김현장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번 것일까? 저 사실은 사실 김현장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초점은 항상 김현장에서 엇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 사건에 그 문제된 사건들이 김현장이 직접 얽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현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수사를 받았다거나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한덕수라는 사람에게 18억씩이나 주면서 김현장이 뭘 했는지를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한덕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 뭐 이런 것들 액수 많다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진짜 초점은 그래서 그 김현장에서 18억 이상 주고 데려가서 분명히 몇 배 또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텐데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었는지를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김현장 같은 경우 실은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 진담으로 저도 판단이 진담이에요, 되는데 사실은. 네. 예, 뭐냐면 그 고문들로 내각을 한 2개 내지 3개는 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만큼 전직 그 고위 관료들이 김현장 고문으로 많은 수가 가서 지금도 돈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뭐 김현장과 사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시행령이 중간에 바뀐다든지 네, 소송을 하는데 재판하는 도중에 시행령이 근거가 바뀌어요. 되는 시행령이 바뀌어버려 막. 네, 와. 재판 중에 저도 겪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전례가 없는 사건들이 김현장에 많이 가잖아요. 재벌들이 맞아요. 얽혀 있는 네. 해외 기업들. 저는 맡았던 사건이 상대방이 도이치방크스라는 곳이었는데 이게 전례가 없는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도이치방크스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 있잖아요. 네. 이 코스피 2000 지수 전체를 주가 조작을 하는 시세 조정을 하는 사건이었어요. 한 5분 안에 수십조가 돈이 주식시장에 쏟아 들어와가지고 코스피 2000 주가 지수 자체를 아래로 다운시키는 사건이었는데 유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재판을 하는 와중에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갑자기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논문을 만들어서 발표하는군요. 도이치방크에 유리한 논문을 막 발표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김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김현장은 대한민국 기득권자들이 모여있는 허브 같은 곳이에요. 법률 회사이긴 하지만 로비스트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득권자들이 허브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돈과 법과 권한들을 이렇게 서로 회전문하는 거죠.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에게 적어도 최근 10년에서 15년 동안에 당신은 김앤장에서 쉴 때 관직에 가세요. 관직을 하다가 나와서 김앤장에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 순간 이 기류가 바뀌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판의 기류. 분명히 내가 주장한 그것이 초창기에 딱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이게 맞고 그렇게 쭉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그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네. 와 그럴 때 진짜 제가 방법이 없다. 너무 무력감 느낀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김앤장 전 김앤장을 상대방으로 만난 적도 있고 같이 일해본 적도 있는데. 우리도 그래요 그거는. 예, 근데 해보니까 말씀하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네. 룰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룰을 바꿔서. 룰을 바꿉니다. 룰을 바꿔서 이게 제가 이제 입법 관련돼서 또는 정책 이런 거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네. 들어가면은 중요 정책이나 중요 입법하는 회의에는 항상 김앤장 변호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김앤장 출신들에게 그런 자리를 줍니다. 그런 네. 자리에 들어와서 입법하는 데 네. 관여를 하고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관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김앤장 출신들이 국회에도 꽤 있어요. 그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또 지금 이제 그 법조위로나 어쩌고 하면서 대형 법인 김앤장 출신들이 판사로 많이 들어가요. 판사를 많이 가요. 검사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지적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 지적은 하는데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지. 뭐, 예. 예. 지적한 사람은 말을 안 듣고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안 예, 하고. 이게 지금 너무 뿌리 있게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입법 자문이나 아니면 정책 자문할 때 김앤장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가능하면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관찰된 적도 없고 공론화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배제됩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죠. 배제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뭐 이거 아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걸로 아마 거의 묻힐 가능성이 높은데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도대체 한 그 고문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김앤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큰 회사들에게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핵심이 그거죠.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그 전제 김앤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회사들한테 그러면서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회사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를 말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난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는 통상교수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기업 환경이 이러니까 네. 와서 투자해 주세요. 네. 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유치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김앤장이 무슨 뭐 투자 유치하는 회사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그렇군요. 김앤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김앤장의 도움을 왜 필요로 할까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좋은 거리가 있어서 가는데 이런저런 법적인 걸림돌이 있고 행정적인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거를 김앤장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한덕수가 나서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시행령 이거 좀 바꾸지? 이거 행정적으로 재량이 충분히 당신들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무역협회 회장 잠깐 했었죠. 그게 뭐 대한민국 무역을 위해서 했는 건지 말하자면 네. 그 회사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하는 일을 했겠죠. 그랬으니까 18억을 받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 그 표창장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모자르네. 예, 겨우 18억 18억? 모자라. 겨우 18억? 더 많이 줬어야 되겠네. 한 일이 되게 많으실 테니까. 자, 그래요. 조은혜님께서 이러네요. 요즘은 신장기업 라디오랑 뉴스인사이다만 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 와중에 감사하고요. 행동양심님. 데빌스 에드베킷이 생각납니다. 이야, 데빌스 에드베킷 정말 옛날 영화인데 그러네. 그때 우리가 충격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혈압이 아침부터 올립니다. 좀 진정하고 오늘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이슈를 본격 이슈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만 더 빡치는 이건 더 여보세요. 네, 네, 우리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신재수 교수님 말에 따르면 더 빡치는 그런 이슈가 있네요. 자, 채널A 사건, 사실 이거 검언 유착으로도 원래 불렸던 얘기인데, 또 어느 순간 또 채널A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는군요. 채널A 사건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된 것 등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필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였죠. 그렇게 하려고 뭐 이제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고문이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전 그래도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검찰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 검찰은 그러지 않아요? 예, 검찰은 지금 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잖아요. 검찰은 아, 그러네. 예, 검찰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자기 집단의 연속성, 자기 집단의 이익에 충실한 집단이라서 이건 정권이 그렇게 됐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는 지켜줘요. 우리 식구들이다. 절대 누가 감히 이까짓 것들이 우리한테 덤비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버려야 된다는 버리는 패라는 딱 인식이 효용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그 순간 샥 죽여버리거든요. 과감한 손절. 근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버리는 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마 정권하고 대척되는 지점에서 대립하게끔 만들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패인 경우는 버립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정말 버리는 죽이더라고요. 패이냐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검찰 조직의 전체 조직의 이익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검사들도 검찰이 이게 직접 침해된다는 느낌이 들면은 완전히 검찰 쪽으로 붙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찰이 싸고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검찰 얘기를 할 때 이 검찰 내부의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말하자면 검찰 안에도 네. 그 인지수사부서가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공하는 인지수사, 그 다음에 네. 특수부. 근데 특수부 안에, 근데 특수부하고 대공이 예전에는 대공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한반도 분위기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특수부가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특수부 안에서도 귀족 특수와 일반 특수가 있단 말이죠. 아, 저 특수도 또 이렇게 네, 나옵니까? 특수도 귀족 특수, 일반 특수죠. 지방에서 특수부 하는 쪽이 있었고 네. 자기들이 그래요. 귀족 특수, 일반 특수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귀족 특수가 공격을 받으면 처음에 일반 특수를 야, 우리 특수부가 공격받아. 그러다 특수부가 공격받으면 야, 우리 인지부서가 공격받아 해가지고 대공을 묻고 그다음에도 또 불리하다 싶으면 검찰이 공격받아 해가지고 검찰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검찰은 많은 숫자는 공무원처럼 딸깍바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업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귀족 특수에게 저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자기들이 특별히 뭐가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권한 자체가 굉장히 크죠. 변호사나 어찌 보면 판사보다도 훨씬 더 큰 권한을 사회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근데 누가 그 귀족 특수의 가스라이팅과 그 위세에 검찰이 다 끌려다니고 있다. 따라서 일반 검사들도 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본인들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자, 검찰은 이 논란이 된 한 검사장 수사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사실 포렌식하지 못해서 뭐 비번을 몰라서 못 풀어서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2020년 6월 최초 시도한 이후에 22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에 약 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사 여기서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맞는 말이에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놨는데, 네. 혹시 보시는 분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2020년 3월 30일 날 기사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실 출신 수사관 한 명이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분의 폰이 아이폰이었거든요. 예, 열었습니다. 아. 그 무렵에 그 부분에 아이폰 암호 풀어서 내용을 봤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봤어요. 이게 똑같아요. 그 아이폰 뭐 11인가 그거예요? 예, 한동훈 뭐 검사장 폰은 거. 똑같은 폰은 똑같은 뭐 걸로? 같은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풀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나라 국가의 특성 때문에 이런 뭐 군용 또는 무슨 뭐 보안 이런 소프트웨어들 기술들이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 미국 FBI도 이스라엘에서 프로그램 갖다 사다 쓰고 이때 당시에 우리도 이스라엘에서 프로그램을 사다 썼습니다라고 뉴스가 났어요. 맞아요. 갖고 있어요. 나 그 기억도 좀 나는 것 같아. 갖고 네. 있어요.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풀었는데 이거 왜 못 풉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마일 송님이 딱 그러네요. 못 푸는 게 폰을 못 여는 게 아니고 안 푸는 것 같아요. 또리 엄마님 전에 풀지 않았어요? 이런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러네요. 그런 기사들 들어보면 사실 못 푼다는 것이 말이 안 되네요. 쪽팔리면 잠깐이고 아니 쪽팔리면 잠깐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 수사력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그 수사력에 의구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배째라고 해서 이거 비번 안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그 혐의가 없어지는구나. 증거 불충분이 되는구나. 앞으로 그렇게 수사받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쪽팔리면 잠깐이고 검찰 권력은 영원하다. 어디 5년짜리 권력이 함부로 겁 없이 이거 윤석열 당선자가 했던 얘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겁 없이 네, 검찰 그랬죠. 치려고 했다라고 네. 하면서 어디 5년짜리 정부가 겁 없이 검찰 인사를 하려고 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 뭐 대한민국 검찰 수사력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듣든 또는 범죄자들에게 비번은 끝까지 안 가르쳐주면 되는 거구나. 핸드폰은 사과폰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좀 보세요. 그 전에 금태섭 의원이, 그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네, 않지만, 한겨레 금태섭 신문에. 의원이 한겨레에다가 검찰 수사받는 법이라는 걸 썼어요.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라. 라고 얘기했어. 헌법의 기본권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받았어요. 네, 결국 맞아요. 검찰에서 옷 벗었어요. 근데 한동훈 씨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여러 가지를 지금 폭로를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뭐, 쪽팔리면 잠깐이고, 검찰 권력은 영원하니까. 참고로 금태섭 전 의원은 뭐 한겨레에 그런 글을 쓴 거는 맞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닙니다. 그러나고요. 야, 샤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들 거 13자리를 일주일 만에 풀었는데 제가 해보고 싶어요. 와, 이분 좀 모셔갔으면 좋겠는데, 야, 대단하신 분이고요. 할 수 있다님, 국민권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면 푸는데 2년이 넘어도 못 푼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한동훈 검사장 워낙 세고, 제가 보기엔 불사신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사실 예측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이성윤. 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에 지휘부가 원래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정수 지금 중앙지검장이 다 그냥 모여가지고 다 정리하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 이제 좀 있으면 인사처리인데. 그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어쨌든 간에 끈을 놓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작살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한동훈이 표현이 어제 입장을 냈어요. 입장이 났어요? 네, 입장문이 뭐라고 나왔어요? 와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기에 다른 희대의 없는 죄 만들기가 없는 죄 만들기.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최강욱 씨 등의 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김어준 가만두면 안 된다? 네. 최강화 가만두면 안 된다? 허위사실 오. 유포했기 때문에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 MBC, 특정 언론과 한몸 같은 민원연 등 어용단체 그다음에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 그래야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짓 못할 거라 생각함. 이렇게 해서 입장을 아니 냈어요. 근데 현직 검사장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 협박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협박하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지금 찍은 사람이 네.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 그다음에 MBC, KBS, 민원연, 검찰 어머나. 이 과정에서 그 관여된 네. 수사관들과 검찰
어머나. 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야 정의가 다시 그걸 이렇게 서고. 콕 찍어서 딱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와, 이거 너무 좀 섬뜩한데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언론개혁 관련해서 작업을 했을 때 계속 실패했죠. 예,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권력자에 의한 봉쇄 소송. 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봉쇄 소송. 네, 봉쇄 소송.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 배액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부르는 배액배상 제도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전부 뭐 언론사 다 문 닫고 큰일 나는 것처럼 다 그랬는데 네. 지금 이렇게 대놓고 언론인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좀 전에 김필 변호사님이 얘기한 한동훈 검사장이 성명서에서 언급했다는 방송국에서 SBS는 빠졌네요, 보니까. 그걸 또 지적하신 분이 있으시네. 네, 뭐 SBS는 역시 SBS는 이러시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한테 지금 소송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민사소송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도 있지만 네.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네. 이 사건, 검언유착 사건을 최초로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 X. 진모 씨, 예,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자, 더 안타까운 거는 박범계 장관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현재 장관이죠. 물론 좀 내려오겠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한번 좀 제대로 좀 풀어봐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무산이 됐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가 없던 일로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밀렸지 뭐. 자, 알았어요.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대선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무혐의 처분이 난 거 사실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좀 시그널이 옛날부터 있었죠.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서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계속해서 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자, 두 번째 주제 갑니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해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공개 반발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측에서는 전 장관 측에서는 어쨌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그날 이제 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고려대는 지금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다 뭐 이런 얘기.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 한영외고 학생부 정정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리 좀 해볼까요, 신 변호사님? 참 잔인하죠? 잔인하다. 저 20대 딸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조민 씨에 대해서 스토킹, 언론들이 그 스토킹하는, 얼마나 스토킹했습니까? 어디 네. 레지던트 지원 원서만 내도 거의 쫓아가가지고 가만히 두지를 않았잖아요. 사람들 너무 잔인하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일단 이러면 안 돼요. 그 마녀사냥도 당사자에 그치지 그 자식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이제 4년형이 확정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조민 씨에 대한 그 7대 스펙이 전부 다 허위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부산의전원 거기에서는 원래 처음에 서류를 낼 때 허위 서류를 내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학칙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 취소를 한 거예요, 의전원 입학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허위 서류라고 하는 거는 작성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뭐 내용을 좀 잘못 꾸려가지고 뭐 줘서 그걸 냈다거나 이래야지 허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민 씨가 낸 거에는 이 작성자들이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라고 써서 준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서 허위나 뭐 위조 서류를 낸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법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부산의전에서는 그 서류를 허위로 냈으니까 이 사람은 자격 취소하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저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판례가 있긴 있어요. 네, 판례가 어떻게 돼요? 판례가
판례가 근데 판례는 오히려 이런 조민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을 들어줬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금 김수배 변호사가 말하는 그 판결문은 아마 또 허위 서류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네.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네. 근데 이제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네. 낸 사람이 몰랐어도 아니 낸 사람 몰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말은 그 서류의 작성 명의자가 네. 예를 들면 조민영에게 저기 뭐 무슨 등재 시켜주고 뭐 시켜주고 뭐 네, 이런 네. 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 그 사람들이 확인서 써줬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면 뭐 A 교수가 써줬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써준 그 서류 자체는 허위가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작성한 사람이 예전에 뭐 인턴이면 뭐 인턴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해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형 위조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위조의 당사자가 조민은 네. 아니라는 그런 거죠. 말씀이신 그게 거죠. 무슨 허위 서류냐고요, 내 말은. 그래서 뭐 어쨌든 관련 지금 어쨌든 그쪽에서는 어디입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부산대나 이쪽에서는 아마 그 말씀하셨던 그 판례를 그렇게 적용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고 적절한 판결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판례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그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 네. 대학 당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량권.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런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재량권이라는 건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결국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압수수색과 그런 식의 공권력 남용 자체가 사실은 좀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면 설사 일부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과거사 사건 같은 재심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재심을 하면 전부 무죄로 다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일부 유죄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유죄가 남아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과거사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수사권의 남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그런 피해들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입학 취소까지 하는 것은 역시 재량권을 적절하게 생성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입학 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학 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이건 부산대도 스스로 얘기했죠.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거 네. 지금 냈던 소위 대법원에서 인정됐던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일부가 부산대학교에 제출이 됐는데 이게 그 당락에 영향을 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끼치지 않았다. 그럼 입학 사정 업무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된 바가 없어요. 물론 입학 사정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이니까. 유죄가 되긴 네, 해요. 네. 근데 그거는 형사범죄에서 따지는 문제고 대학은 폭넓은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네. 입학사정 누군가 조민 때문에 떨어졌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그렇죠. 사람 아무도 없단 없다는 말이에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학으로서는 방해받은 업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방해받은 업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학은 스스로 그걸 판단해도 되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로 모든 이 결정 과정을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기속되는 것처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거죠. 재량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재판 가서 뒤집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재량을 넘어서 사용하면은 이게 뒤집힐 수 있는데 스스로 사용할 재량을 포기를 해버린 스스로 거예요. 기속돼 버려서 스스로.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알아서 얘기한 거죠. 기었어요. 그냥 가랭이 밑으로 죄송합니다. 가랭이 밑으로 기었다라고 네, 해도 네. 법적으로도 전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와중에 김 어머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저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지금 댓글에 많이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그럼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김혜경 씨 수사도 그렇고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한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법치죠. 근데 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국가폭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이게 그런 식의 압수수색과 인권 유린과 사람 망신 주기와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시 줘야 돼. 이명박 그 무슨 뭐 탄핵 이렇게 나오지만 김윤옥 그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근데 저기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급되고 하고도 불구하고 그건 침묵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또 아무것도 말을 안 하는 그 거예요. 허위 오히려. 경력은 심지어 그 다른 허위 사람들은 사실은 경력은 방해했는데. 그 조민 씨 이거 소위 허위 7대 스펙이라고 표창장 하는 이런 거는 거. 입학에 아무런 영향 안 미쳤다고. 영향을 안 미쳤어. 근데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은 그 허위 경력 때문에 입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 경력을 허위로 쓰지 않으면 아예 그 입사 사정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사정에 대상이 안 되는 그렇죠. 아예 기본적인 출발선에도 설 수 없는 경력을 허위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대는 왜 자꾸 뒤로 또 결과를 안 냅니까? 계속 그냥 근데 들고만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만약에 그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표절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겠죠. 빨리빨리 꼬리표를 떼줬겠죠. 교육부는 왜 이럽니까? 유은혜 장관? 교육부는 심지어 부산대보고 빨리 철저하게 네. 하라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니 저는 그냥 일정한 기준으로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진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민 씨나 조국 정경심에 들이댔던 잣대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19개 그 장관 후보자들 네. 청문회 때 네.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어서 와. 청문회는 처음이지.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심 논란에 떠오르는 윤핵관 김은혜 이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출마와 원내대표 선거에 윤심이 무섭다. 유승민 전 의원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데 어제 김은혜 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보였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이런 것 좀 하지. 나 진짜 나 이거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왔네.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무슨 눈물을 흘려요. 왜 울어요? 도대체 얼마나 지금 꽃길을 걸으시는 분이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왜 울었는지는 직접 듣지 못해 얘기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감동을 하셨거나 뭐 이게 무슨 감동을 도대체 왜 받은 거예요? 잘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꽂히셨는지.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진짜. 이 공인 아닙니까? 국회의원에다가 무슨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왜 울어요, 도대체? 무슨 고문당했어요? 예? 그럼 나가지 말든가 왜 울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근데 거예요? 뭐 인수위에서 보통 울컥할 때 이임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울컥할 때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일을 해가지고 참 많은 수많은 추억과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이 같이 가고 해서 이럴 때 울컥하는 거잖아요. 인수위 며칠이나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우면 나가지 말든지 그냥 계속 대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왜 울컥했을까? 드디어 왜? 내가 왜? 윤심의 성은을 입고 경기도지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근데 이거는 정말 오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은혜 의원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나갔다.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이든 뭐 정말 강용석 씨 이기고 뭐 어떻게 뭐 경선 됐다. 그러면 과연 그게 국민의힘에게 좋은 걸까요? 저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 윤심이 작용을 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지사가 안 돼도 된다. 하지만 본인이 거슬리고 하는 두 사람을 확실하게 저격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이 안 돼도 좋다라고 그래요? 판단을 한 거예요. 유승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무속 논란, 왕자 논란, 건진법사, 천공스승까지 전부 다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에서 다 까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만약 경기도지사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턱 밑에서 청와대 턱 밑에서 청와대도 아니지 이제 용산 턱 밑에서 그거는 합리성이 그거는 조금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거 싫은 겁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한 3년 정도 딱 지나고 나서 레임덕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유승민이 경기도지사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한 갈라서기 갈라치기가 엄청나질 겁니다. 야. 이거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두 번째, 김은혜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저격수죠. 지금은 뭐 김혜경 씨 법카로 가지고 이렇게 가겠지만 감사원에서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특별감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고 그렇죠. 경찰 압수수색 들어갔죠. 김은혜 씨가 그럼 나가서 뭐 하겠어요? 경기도지사 나가서 이재명의 경기도 가만히 안 두겠다 해서 대장동 저격수 노릇을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김은혜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이재명의 조기 복귀를 차단한다. 최대한 막고 차단하고 오더라도 엄청난 상처를 입고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노림수. 유승민과 이재명을 저격하라라고 하는 임명을 받고 그 특명을 받고 나서는 전사의 감정이 울컥한 거죠.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강용석 변호사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만에 내일 최고위에 상정된다고 하는데요. 뭐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근데 강용석 변호사 출사의 변이 유승민 떨어뜨리려고 출마한다 이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지금 좀 전에 김신자 씨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일까요? 사실 강용석 씨하고 당선자하고의 관계가 사실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그렇죠. 동기잖아요. 동기여서 근데 또 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네. 사실 뭐 연선 동기라고 친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누굽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그 가세현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강용석 씨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구애한 듯한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그럼요. 예,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일방적인 짝사랑인지 아니면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용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이쪽에 나가려면 윤석열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당선자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구도 내에서 유승민 저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는 게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잖아요. 네. 강용석 변호사 어제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성상납했다라고 하는 제보를 한 사람이 쓴 각서도 있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복당 안 시켜주면은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전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야.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선거의 킬포인트 중에 하나가 강용석입니다. 강용석이다. 이건 야.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네, 네, 하나는 강용석 씨가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또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밝혀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저는 이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소위 유튜버들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미디어와 새로운 뉴 미디어와 정치가 어떻게 어떤 공생하느냐. 연관성을 공생하거나 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와 관련된 건데, 홈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시리즈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해외 드라마 시리즈. 거기에 보면 유튜버가, 그쪽에서도 극우 유튜버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총 들고 싸우는 집단과 같이 한 무리가 돼서 거의 내전에 가까운 일들을 벌이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냥 단순한 드라마적 상상력이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요즘은 뭐 투표용지가 짱돌, 종이 짱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위 뉴미디어와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여줄 거냐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지옥. 거기에 네. 나오는 화살촉. 네. 뭐 뻔뻔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주 그냥 제스처도 하시고 발언도 세시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뭐 자, 좋아요. 속 좀 시원해지시라고. 좋아요. 역시 서비스 정신도 훌륭하십니다. 권성정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사표 던졌어요. 윤핵관 대 비핵관의 구도가 엄청나다 이 얘기 나오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쨌든 당선된 이후에 개파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기대를 했었고 예상을 했었고, 지금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부딪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당에 이걸 잡지 못하면 네. 사실 앞으로 당선자 쪽 입장에서는 계속 비주류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 실제로 뭐 외부에서 당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네. 아,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검언 유착,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다 실패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대통령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니까 앞날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윤 당선자는 사실 당선이신 분이지만 어쨌든 대통령 될 뿐인데 이렇게 정당에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식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건 좀 공정성에 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들기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세요. 그런 기준이 없는 분에게.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속 시원한 방송인데 오히려 속을 더 시커멓게 그냥 속상하게 만들어서 너무 아침부터 죄송한데요. 우리가 오늘 한 방송은 버릴 말이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버릴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주로 버릴 말 잘 안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듬뿍 주세요. 정말로 노심이 필요합니다. 노심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잉앤디스 인사이다. 지금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신 김진애 전 의원 한번 이 서울시장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내일 아침에 꼭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